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야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0화. 어제에 이어 신미희 회원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청와대 가니까 좋아요? 어땠어요? 저는 미디어 정책 정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막 뜻을 갖고 갔거든요. 갔는데 가니까 취재하면서 만났던 거랑 이게 어쨌든 정치 조직이잖아요. 그 행정 조직이지만 들어가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참여정부 사람들은 언론개혁에 대해서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아주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분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되게 낙심을 했어요. 이거 내가 정말 그렇게 만류했던 선배들 말을 잘 들을 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내가 일개 행정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부터. 그런데 제가 6월에 출근을 했는데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저한테 당시에 이제 제가 맡았던 것 중에 신문고시, 신문 유통원은 설립을 했는데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러고 저러고 미루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원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지역 언론하고 작은 신문 지원을 해줄. 그러니까 신문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신문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관을 설립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안 해주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제 과제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제가 2달 만에 풀어냈어요. 정말 야근과 특근을 맞먹듯이 하면서 공무원들을 무조건 이거는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문제를 공무원들한테 그냥 무조건 청와대라고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담당 실무자부터 다 만났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청와대 행정관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건 처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처의 그 담당 공무원은 정말 열렬한 적극적 협력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부, 그다음 예산처 일일이 다 그다음 국회 담당자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예산 문제를 풀고 신문 유통업 문제나 신문고시나 신문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태, 그러니까 업무를 게을리하면서 그 일이 추진되게 안 하는 거. 그러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인사에서 다 반영을 했는데 그 문제가 제가 6월에 들어갔는데 8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직보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 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참여정부의 상징인데 그래서 아주 이거는 제대로 추진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운을 제가 얻었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할 일이 있겠구나, 역할이 있겠구나. 근데 사실 유통원은 생각해보면은 조중동한테 위해를 가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그 신문을 너무 적게 보는, 그러니까 매체가 부수가 너무 적거나 그런 데를 오히려 지원해줘서 모든 신문들이 다 좀 골고루 특히 지역 언론 그렇죠. 이런 데는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독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시골이나 그다음에 산간지대나 또는 지국이 없는 데서는 신문 독자가 다양하게 내가 이거 매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한국일보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배달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 단체나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도 항상 지정된 신문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자 선택권을 넓히고 그다음에 독자들의 알 권리를 넓혀주려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언론이나 큰 언론사에서는
특정 언론사 밀어주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미디어 관련한 정책들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면서 이런 거를 되게 못하게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게 방해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최근에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신문 보세요 뭐 이런 주제로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때 그 주진영 선생님이 그랬어. 자기가 강남에서 한겨레를 보고 있었는데 한때는 제발 좀 끊어달라 그랬대. 당신밖에 없다고 이 아파트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라는 게 이제 특히 진보 신문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없어서 대체로 조중동만 그 지역은 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통 문제, 그러니까 공동 배급망제 뭐 이런 유통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잘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누구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지금 종이신문이 상당히 시장에서 위기잖아요. 근데 종이신문들이 그 당시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02년이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 신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적극 도입했으면은요, 지금 엄청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곳이 조중동이에요. 근데 너무나 자기네 눈앞에 이익만 생각을 해서 그게 마치 다른 언론사 신문은 키워주고 자기네는 배척하는 걸로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때 지금 유통시장 개선을 하고 구조 개선을 해서 우리도 유럽처럼 선진 구조로 만들었으면 지금 사실 이런 SNS 시대, 모바일 시대에 신문시장 많은 덕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저는 이제 신미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연락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왠지 연락하면 뭔가 부탁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도도한 척하면서 이제 안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연락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미 씨가 갑자기 이제 봉화에서 결혼을 했죠. 봉화로 내려갔고 결혼도 봉화에서 했죠. 봉화 마을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 놀랬죠. 날씨 이 핑계 대고 놀러 가자 이러고 봉화로 이제 다 같이 갔습니다. 봉화 마을에 이제 대통령이 가신 이후에 왜 따라 내려갔는지 그때도 월급 받은 거였어요? 저희 봉화로 내려가게 된 거는 제가 그 청와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하고의 직접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셨죠. 근데 왜 직접 소통을 하시려 했냐면 워낙 그분이 이제 그 소탈하고 국민들과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것도 있는데 하도 언론에서 아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쓰고 하도 그냥 왜곡 보도를 하니까 직접 내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인터넷 이렇게 사이트도 만들고 국정 브리핑이라고 해서 또 국정 홍보처 지금은 문화관광부로 그 역할이 병합이 됐지만 거기서 국민들에게 직접 뉴스를 국정 소식을 알리는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청와대에서 지금은 유튜브로 영상이 활발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지만 영상으로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하는 거 생중계 그다음에 수석보좌관회의 하는 거를 어떨 때는 생중계 그다음에 청와대 직원들한테는 아예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내부에서는 내부 인트라망으로 다 생중계 해줬어요. 그래서 대통령 실장 수석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하는지를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 다 봐라. 논의 단계를. 그렇게 다 했었어요. 그렇게 투명하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무슨 할 일 안 하고 글이나 쓴다, 댓글이나 난다, 청와대가 인터넷 신문사냐, 별 비아냥과 비판을 막 했잖아요. 비난을 했는데, 그런 거에 또, 하도 조정동을 비롯해서 왜곡 보도가 많으니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제 위기가 아닌데 경제 위기다 부산하고 대구에는 추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 조장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국민들에게 바로 잡아주고 설명하는 그런 역할들이 청와대 브리핑하고 국정 브리핑에서 주요 콘텐츠로 많이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글을 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가서 그 글을 쓰는 담당 행정관들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글 좀 써볼 줄 아는 행정관 중에 이제 차출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차출이 돼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요한 글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쓰게 됐고 2008년 2월에 퇴임을 하셨는데 2007년 초에 그 비공개로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이 몇 명을 소집을 했는데 가서 보니 기자 출신의 글 좀 쓸 줄 아는 비서관 행정관 중에 한 4-5명이 그 자리에 이렇게 온 거예요. 모이게 됐는데 딱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침마다 기회가 될 때면 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완전 비공개 회의인데 자유롭게 그러니까 일종의 편집회의죠. 오늘 어떤 현안이 있었고 언론에서는 뭐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고 또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고 또 실제 보도는 이런데 우리가 또 이 보도가 또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거 또 이런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대로 아닌 건 아닌 거대로 이런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서 거기에 참석할 사람들의 후보가 모인 자리였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기자 출신 행정관이 한 4명 정도 있고 비서관이 한 3명 정도 있고 그래서 한 6-7명인데 그 비공개 회의가 거의 1년 가까이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많았을 때는 3-4일 정도 또 막 바쁘거나 저기 순방 가시고 이러면은 뭐 일주일에 1번, 2번 이렇게 해서 보통 길면 1시간 반, 짧으면 40분 정도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편집회의가 있었어요. 완전 비공개.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걸 아는 분들은 극히 일부. 거기 제가 일원이 됐어요. 그거 준비하느라 바빴겠네. 아니요, 저희는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다 준비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거기서 여성은 이제 제가 유일했죠. 네. 본인이 듣고 싶은 아이템을 주로 선택해서 쫙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제 회의하냐면 사실 이제 막 토론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언할 경우는 많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로 이제 본인 이렇게 아침 새벽에 저희 그 홍보수석실에서 그날 주요 보도 또 문제 보도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요. 그 보고서가 이제 새벽 한 5시 5시에서 6시 사이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미리 다 보는 거예요. 보고 와서 그 중에서 이제 현안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의견을 구할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러지만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게 토론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가. 그것만 쫙 해도 그냥 그날의 브리핑이야. 네, 그날의 언론 브리핑이에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손석희 브리핑보다도 알차게 브리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배경 설명도 다 해줘요. 너무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정책 학습이. 그러면은 그거를 딱 들고 오면은 이게 확 이렇게 하루가 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주 정말 중요할 때는 거기서 이거는 꼭 우리 입장을 내자 대응하자라는 게 의견이 모아지면 이걸 누가 쓰면 좋으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좀 필자 1순위를 그 중에서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가 그날 뭐 일정이 있거나 안 되면은 또 그러면 추천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홍보수석실이 쓰니까 그 회의를 하는데 가을쯤 돼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명확히 알아내줬어요.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는 우리 쪽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다들 예측한 상태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반 공무원 중에 파견된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별정직 공무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다음 어디 직장 찾고 뭐 이러고 한참 그럴 때인데 대통령이 어느 날 나는 이제 퇴임을 하면 이제 봉화 간다는 거는 이제 뭐 정해졌고 이제 봉화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 다 알 거다. 근데 나는 퇴임을 하면
시민 문화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봉화를 중심으로 농촌 그러니까 생태농업 중심의 그 농촌도 희망이 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고 농촌도 경쟁력을 갖춘 그런 게 된다는 거를 재임 중에 농업 정책으로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마을도 몇몇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이 농업은 희망이 없다 네.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안 돌아오니 내가 내 고향에 가서 직접 나의 그 봉화 마을을 그렇게 하면 더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러한 봉화에 사시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런 민주주의의 중요성,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보의 역할이 얼마나 진보주의라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뭐 이게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토론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는 거를 하고 또 그거를 인터넷 사이트로 알리는 이런 시민 문화 운동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중에 언론 관련도 아주 중요한 콘텐츠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1년 가까이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해주면 고맙고 아니다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 뭐 다른 직업을 갖겠다는 사람은 자유롭게 직장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의 끝나고 이제 우리 6, 7명 나와가지고 막 담배 피면서 넌 어떻게 할 거야? 넌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그래서 그 마음이 결정이 되면 알려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저는 이제 뜻을 같이 하겠다.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시민문화운동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직장 안 알아보고 퇴임할 때까지 계속 한 거고 이제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직장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희의 구상은 대통령은 봉화로 가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 집도 막 그때는 공사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집도 좀 정리하고 자료도 정리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서울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게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국정의 경험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하고자 하시는 거 또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는 거 그러니까 출판 인터넷 사이트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려면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어느 정도 인력도 물론 우리 최소한의 이제 준비된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서울에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봉화에 전혀 저 일도 예상하지 않았던 방문객이 막 수만 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짐도 아예 못 풀었잖아요. 하루에 막 12번씩 11번씩 방문객을 맞이해야 되고. 근데 그게 처음에 잠깐 그럴 줄 알았어요. 신기하니까. 시골에 귀향한 첫 대통령이고 신기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2월 달에 그치는 게 3월에 그냥 한 달 그치는 게 아니라 3월, 4월, 5월이 돼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희 이제 봉화로 갔을 때 안 되겠다. 지금 갔더니 청소도 못한 거예요. 공사도 완료를 못했어요. 매일 가서 방문객 맞이하느라고 짐도 아예 박스도 못 풀고. 그래서 서울에서 사무실 얻고 출간하고 이러는 거 계획을 1순위를 잡은 거를 좀 보류하고 변경을 하자. 그래서 일단 봉화에 이렇게 많이 오는 이 방문객들, 시민들 이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 오시는 분들을 그 손님 그냥 갈아를 수 있냐. 그러니까 좀 계획을 변경하자 해서 다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서울에 이제 그 계획은 약간 보류를 하고 봉화에 매일매일 방문객이 올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처음에 한 10분 인사말이 20분, 30분 특강이 되고 또 막 그게 또 막 어느 날은 막 주제가 경제 문제 나오면 막 1시간 특강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이제 그리고 그 오신 분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내려갈 때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 홈페이지라고 간단한 홈페이지 하나만 구축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를 좀 막 사람들이 어디다 글 올리게 해달라,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올려서 내려받게 해달라 막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홈페이지도 좀 바꿔야 돼, 개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날 온 소식도 좀 올려야 되고
공지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봉화에서의 이런 얘기들을 좀 일단 봉화일기 가칙, 봉화일기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자. 그러려면 누가 하나 기록 전담이 하나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봉화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화일기를 썼어요. 우리 그 편집 팀원들이 편집팀 소속들이 썼는데 그 마을 거기 봉화에 있는 분들이 회의를 한 결과 누가 가장 봉화 전담 기자로 점수를 매겼는데 제가 제일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말라고 다 가정이 있고 나만 미혼이니까 나 부르기가 제일 좋아서 나 꼬시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막 뭐 봉화의 아줌마들도 그냥 1등으로 꼽았고 그렇긴 하겠네. 이 사람이 행정관인지 봉화 주민인지 모를 정도로 뭐 용화력이 좋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5월에 부터 당장 이제 봉화 일기 전담 기자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가야겠다는 마음은 이제 한편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국정감사 또 막 한 국회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서가버 그때 의원 이분이 처음으로 문방위 그 뭐죠? 문미방위? 네. 그걸 맡게 되셨는데 이분이 언론을 하나도 모른다고 국정감사만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를 지원해주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언론 문제 이런 거, 언론 정책,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해서 국감을 딱 지원해줬더니 서가번 의원이 안 되겠다고 봉화는 가지 말고 나랑 일하자고 그러면서 봉화로 전화한 거예요. 신미 못 보낸다고. 지금 언론 이명박 되고 나서 이 언론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데 지금 이명박이 지금 언론을 다 장악하고 난리인데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방어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봉화에는 다른 사람 내려보내고 신미는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언론을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봉화에서 지금 저기 경남도지사죠. 김경수 비서관이 너무나 낮은 목소리로 첫 차로 내려와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대통령이 화났을 때. 막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첫 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또 아침 8시다. 제가 도착한 게 그때가 9시 한 10분 전이었거든요. 사자 앞에 갔더니 이미 방문객이 벌써 한 200~300명이 오셔가지고 대통령 나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9시에 나오셔 9시 반에 나오셔 뭐 10시 겨우 그 옆에서 저 계속 기록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한 점심때 되니까는 미희씨 미희씨 왔구나 이러더니 얘기도 못했네.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딱 앉자마자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화가 나셨어. 왜 안 내려오냐고. 그게 제가 지금 국회에서 말했더니 내가 어제 전화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고 지금 봉화 못 봤냐고. 당장 내려오라고 막. 그래서 아니 저는 원래 언론 개혁을 하고 언론 운동을 하고 싶고 막 띄엄띄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미 씨는 뭘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퇴임하시면 시민문화운동 언론 개혁 운동을 포함해서 시민문화운동 한다 해서 대통령과 함께 이제 제 뜻은 변함이 없다. 근데 여기 봉화 와서 이렇게 봉화일기 쓰고 이러는 건 다른 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2달을 서포트하다 보니 너무 언론 정책과 이게 미디어 정책이 너무나 흔들리고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러시더니 그런데 내가 말하는 시민문화운동의 핵심이 뭔 줄 아냐. 그거는 언론운동이다. 내가 언론개혁 운동한다, 언론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또 그것만 확대가 되고 이래서 내가 시민문화운동이라고 그것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거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언론운동이다. 그럼 미희 씨가 하고 싶은 것도 언론운동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언론운동인데 국회는 또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을 테니 내려와서 우리 빨리 이거 할 거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뜻을 못 알아보고 내가 바로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보따리 싸서 바로 내려갔죠. 그렇게 해서 봉화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 마지막 서거하시기 이틀 전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뵀는데
제가 이제 내려가서 아예 그 지필팀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봉화가 그렇게 우리가 평화롭고 순탄하게 고향에 돌아온 농부로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시민과 봉화를 찾아오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생태농업 봉화의 생태농업을 복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검찰이 국가기록원 사건 그다음에 그 노건평 그분 이제 그 비리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태광 기업의 그 회장 박연차. 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정말 표적 수사,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이제 완전히 강도가 좁혀오면서 원래 우리가 평화롭게 생각했던 이런 계획들이 가을부터 완전히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그 12월 6일에는 마지막으로 방문객 인사를 마지막으로 할 정도로 아예 방문객 맞이하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사태가 엄중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봉화일기 뭐 이런 계획도 이런 너무나 정말 소박한 계획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아예 방문객도 방문객과의 대화도 안 하신다 선언하고 그다음에 봉화를 찾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봉화만 찾거나 뭐 대통령하고 어떻게 했다라면은 뭐 사돈의 8촌까지도 다 세무조사 받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막 정치적으로 억압받거나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를 내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예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원래 그 저희 서울에서 하려고 했던 민주주의 연구, 진보주의 연구 이런 거를 아예 그 방문객도 만나지 않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아예 이제 연구하는 걸로 하자. 시간 그 내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른바 진보주의 연구팀이라고 같이 뭐 이렇게 팀 그냥 우리끼리 붙인 거예요. 진보주의 연구팀이라고 만들어서 그 전에 여름에 민주주의 2.0이라는 토론 사이트를 개설을 해요. 서울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엄청 막 뭐 노무현이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 활동 개시한다, 뭘 한다. 그다음에 또 왜 그때 광우병 그 시위 광화문에서 다 했는데 그 배우가 봉화라는 동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다 되면서 그래서 민주주의 2.0 사이트 연 것도 결국은 잠정 중단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시민 토론 사이트로 만드는 건데 그것도 운영 못하고 그러면서 진보주의 연구 모임이라고 해서 봉화에서 12월, 1월, 2월, 3월 이제 4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우리가 원래 그 계획 중에 출간 계획은 좀 뒤에 있었는데 그걸 앞당겨서 민주주의와 진보주의 책을 내는 거를 먼저 하자. 그러니까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팀이 윤태영 전 비서관, 그다음에 양정철 전 비서관, 그다음에 김경수 비서관, 그다음에 그 일명 그 노마 아빠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옛날 노사모 활동부터 하시던 분인데 그 정치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글도 잘 쓰시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특히 이제 참여정부와 노무현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따신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연구자로서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요렇게 해서 저희가 진보주의 그 연구팀이라고 이른바 이제 그 모임으로 거의 매일 몇 시간씩 그 토론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 연구가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1월, 2월, 3월, 4월, 5월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래서 책에 목차 잡고 그 책이 그때 토론하고 연구했던 게 나중에 그 돌아가시고 진보의 미래 1라는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예. 그 모임을 계속 하다가 이제 4월 말에 검찰에 출두를 하시죠. 출석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5월에도
계속 했었어요. 모임은 계속 했었는데 거의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한 활동이 그 연구 모임이셨어요. 했는데 5월 21일 이틀 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우리가 또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책의 출간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미루자라고 하시면서 일단 이 모임은 오늘까지 하고 우리 이 집필팀은 좀 흩어지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비장하고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일한 낙이 지금 이렇게 갇히다시피 이렇게 지내면서 유일한 낙이 자네들과 그래도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버텨왔는데 뭐 자네들도 이제 이제 떠나고 나면 누가 나를 찾겠느냐 이제 이 쓸쓸한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임에서는 제가 어쨌든 나이로 막내였는데 제가 우리 토론하거나 뭐 하는 거를 다 기록하는 게 또 저의 담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 기록을 치는데 그날은 자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판이 안 나가고 그냥 자판 위로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요렇게 모여 앉아서 하는 거니까 소리를 낼 수는 없고 눈물은 떨어지고 자판은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30분을 그렇게 눈물만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참았던 울음이 그냥 터진 거예요. 꾹꾹 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꾹꾹 소리 이렇게 나는데 막 이제 다른 선배들이 저한테 이제 막 눈치를 보내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조용히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티슈를 갖다 줘가지고 막 이걸 수습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장 그날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한테 미희 씨가 그래도 미디어 쪽을 잘 아니 요즘에 그 한겨레나 뭐 경향이나 이런 신문들 어떠냐 상황이 뭐 광고나 경영은 어떻더냐 그래서 아직 급격하게 뭐 막 줄지는 않지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오마이스 뭐 미디어오늘 이런 데는 또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언론에 대한 걱정, 관심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지금 막 눈물을 막 흐르는데 아니 이런 질문을 왜 여기 마지막 이런 데서까지 하시지? 막 이런. 그러더니 언론이 뭐 내가 대통령으로서 뭐 정책으로서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하려고 했으나 결국 언론은 언론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거고 시민들이 그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그 뜻을 같이 하고 시민들이 지키냐에 달려 있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언론을 그렇게 걱정하고 가신 분이세요.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그래서 그날 뭐 그런 거 하시면서 뭐 자네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뭐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근데 그 일원 중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다 서울로 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분들 서울 가고도 저는 이제 봉화에 남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진보주의 이 연구 책 내는 거는 이제 보류를 하더라도 이제 다른 역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서울로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위 걱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회의네 이러시면서 그 내실로 연결된 문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붙들고
발걸음을 못 떼더라고요. 뒤돌아봐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근데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습관 중에 이렇게 회의가 정식 회의가 끝나면 이렇게 후일담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 문을 잡고 또 이렇게 좀 생각나는 거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날은 유독이 하여튼 다른 때 뭐 한 1, 2분 머무셨다면 그날은 한 뭐 5, 6분 더 다시 한번 돌아서서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발걸음을 차마 그렇게 못 떼고서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실로 들어간 게 이제 마지막으로 뵀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시고 나서 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또 봉화에서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겪은 거에 비해서 정말 그분이 우리 사회 그 민주주의나 특히 언론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랬는지를 그때도 잘 몰랐지 않았나 싶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깊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정책으로나 또는 이후에 활동으로나 이렇게 많이 같이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라도 저는 나머지 제가 활동할 기회가 있으면 이 언론개혁 운동은 놓치지 말고 제가 꼭 해야 될 사명이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된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찌됐든 좋은 추억을 남들이 못 갖는 추억을 가지고 있고 너무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민원연 일했던 것도 다 아시고 그때 제가 막 언론학교 때 오셨었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때 가서 내가 노래도 했는데 막 이러시고 그러셨어요. 노래도 하셨거든요. 오셔서. 마지막으로 뭐 노무현 재단 활동하셨고요. 요즘 노무현 재단이 무슨 뭐 센터 건립한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 저는 보니까 노무현 재단이 지금 가는 행보도 굉장히 언론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도 최근에 노무현 재단에서 무슨 강의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하는 거, 언론 문제를 알게 하는 거 이거에 이제 방점을 찍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재단 만드는데 이제 처음부터 같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노무현 재단을 만들 때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피 위에 세워진 재단이자 활동 공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해서 하시고자 했던 시민문화운동, 언론개혁운동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다는 건 그분이 생전에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것을 지금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그 정신과 뜻을 이어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 그게 추모 그것이 정말 그분을 추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짓고 뭐 행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국민과 시민들과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가를 제대로 그 뜻을 펼치는 거. 그러다 보니 노무현 재단은 뭐 무슨 기념행사하고 뭘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들에서 특히 시민이 중심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우선순위에서 언론개혁이 1순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무현재단 만들 때도 저희는 아예 그 조중동 기자들
아예 안 보내 보도 자료도 보내지 말자. 그다음에 우리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기자들 오면 취재 거부 공식으로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한 주범들이잖아요. 그들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그들에게 언론의 자격을 또는 언론 그 취재 활동의 기회를 주는 거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아예 출입도 당신들 안 와도 된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막 뭐 언론 탄압 아니냐. 그럼 언론 탄압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디다 대고 탄압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막 TV조선 같은 경우는 막 못 들어오니까 노무현 재단 바깥에다가 그냥 카메라 뻗치기 하고 막 몰래 촬영하고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언론의 왜곡 보도나 또는 보수 세력의 정말 이 비방으로 국민들이 막 그 뜻을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게 많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그분의 뜻과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언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노무현 재단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아주 흔쾌히 후원하시고 그 활동에 이제 지금 참여하시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아주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바람직한 시민운동이자 또 그분이 항상 사람 사는 세상 외쳤는데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주 소중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노무현 재단에 있을 때 그 민원연하고 이렇게 언론개혁 강좌 한번 하려고 의논도 처장님께 드리고 이랬을 거예요. 제안도. 그때 제가 몇몇 언론사에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기획안은 되게 좋다 생각하면서 지금 막 방송사 사장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중에 좋다 생각하면서도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2012, 13년, 14년 이때만 해도 근데 노무현재단 타이틀을 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마이스에도 제안을 했었어요. 되게 좋은 강좌를. 근데 그 강좌를 하면 오마이스도 되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도 노무현 재단 앞에 거는 거를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예,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게 정서적 불편함이나 이런 오해들이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노무현 재단 그다음 뭐 민원연 그다음에 이제 뭐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뭐 시민사회 단체나 또는 이렇게 개혁 언론들이 언론 문제든 아니면 우리 사회 문제든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나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 종로에 그 창덕궁 근처에 노무현 센터 짓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센터가 그런 공간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오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사실 언론학교가 지금 멈춰 있어요. 근데 사실 멈추기 전에 이제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또 이게 옛날처럼 볼거리 들을 거리가 귀한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유튜브나 뭐 해서 굉장히 강의는 또 흔하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강의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소통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대화, 토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그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이제 일방적 강좌는 오히려 이제 한번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듣기만 한다면 강의가 충분히 더 편한 거야.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게.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가 하는 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과 직접 얘기도 하고 내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데 저는 그 공간이 그럴 수 있는 좀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원연도 예를 들어 뭐 그런 공간에서 이런저런 뭐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자 하면 우리도 많이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번 10주기 추도식 때 제가 이제 요번에 제가 10주기는 개인 사정으로 제주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많은 특집 기사라 특집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등을 떠밀었던 그 가장 그 등을 떠미는데 앞장섰던 게 그 하이에나와 같은 언론의 공격이었는데 일방적 공격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뜻을 조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정말 그게 진정한 그런 추모가 되려면 정말 좀 사과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진보 언론, 이건 진보 언론 포함해서 어떤 언론도 2009년 당시에 자신들의 보도 행태를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한 언론은 한 곳도 못 봤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서거하자 조문을 왔던 그 기자 중에 제가 몸담았던 곳도 있었고요. 몸담진 않았지만 매우 진보적이고 진보적인 매체의 기자들이 왔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소리 높여 성토한 적이 있어요. 조중동보다 당신들이 더 잘못했다. 이렇게 조문 와준 것에 대해서 난 사실 조문 와준 게 고맙지 않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조문하려면 당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먼저 해달라. 그러면 그게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언론에 대한 희망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 기자 개인의 반성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제가 직접 본 적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언론 예를 들면 저는 그 한겨레 20일에 그 노무현을 벼랑으로 내밀던 한겨레 20일의 특집호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요. 제가 몸담았고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오마이뉴스조차도 톱 1로 노무현 논두렁 시계를 보도를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들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추모를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막 뭐 SBS 중앙일보 막 이런 데까지도 막 합류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는 건가? 근데 가깝게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충일에 친일에 대한 우리의 반성조차도 없는 시대잖아요. 정말 내년이면 조선하고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는다지만 민족신문을 자처하는 그들이 정말 100년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좀 자성을 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디에다 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5월 23일 노무현을 말하는 자들 입에 최소한 부끄러웠던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난 그 진정성을 믿겠다라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곳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100년 전 과오를 뉘우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면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잘못이라도 저는 사실 그 보수 언론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 비춰보면.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정말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매체나 기자들은 제발 한 번쯤은 그런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들과 함께 개혁을 꿈꿀 수 있게 해주기를 그거를 꼭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땠어요 오늘 시영 씨? 나는 되게 좋았던 게 사실 나도 이제 위 씨랑 이렇게 잠깐 우리가 만나지 최근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알던 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회고를 해준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고생했다라고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저는 어땠어요, 시영 씨는?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지금 상황도 대단히 답답하게 느끼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지금의 언론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거의 변한 게 별로 없고 심지어 그 노무현 추모 주간 2주간에 나온 언론사 사설들을 보면은 노무현 정신으로 막 그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좀 보수적으로 나갔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노무현 정신으로 추켜 세우는 그런 사설들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대단히 답답하게 느끼시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일 PD는 어땠어요? 오늘 방송 이거 너무 길어서 내가 보기엔 2개로 잘라야 돼. 하루에는 못 나갈 것 같아. 네, 아니,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 왜 우리가 이제 활동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91년 시작할 때 우리 활동가라는 표현도 없었잖아요. 우리 다 간사라고. 네, 간사로 했었는데 그때는 막 재야 운동하고 시민 운동의 막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이라는 거를 민원연이 해야 된다라고 막 토론회 가면 우리가 그런 걸 발표하면은 되게 낯설어 하셨어요. 특히 그 이제 해직 기자 선배들이 언론운동이지. 뭐 거기 시민은 왜 붙여 막 이러시고. 맞아. 네. 그리고 회원들은 계속 시민회원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시민회원. 원래 회원은 다 시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시민회원이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어르신들이 하는 해직 언론인 중심의 활동이 아니고 그런 언론운동이 아니고 시민이 스스로 언론을 이제 개혁하겠다라는 게. 근데 이제 저희가 시민회원에서 시민을 계속 강조한 건 이게 언론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더 확장되고 넓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회원들 중에 왜 우리를 자꾸 그러니까 해직 기자는 뭔가 좀 언론운동의 전문인 것처럼 느껴지고 시민은 뭐 비전문인 거야 막 이렇게 또 이게 하는 거냐 이런 저희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민원연이 물론 우리 김은경 처장님이 참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진짜 민원연이 확 대중화되는 물론 거기에 우리 불세출의 김어준 선생님의 공기에 정말 크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만났을 때 시대정신을 잘 구현을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선구자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뭐 김어준 씨가 세월호 이후에 언론 문제에 막 이렇게 대중화한다 하더라도 이게 민원연 바탕이 안 돼 있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건데 그래서 민원연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기여하는 역할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제가 볼 때 더 중요하고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 후배 활동가분들이 정말 그 자긍심과 자부심은 정말 충분히 느끼셔도 모자람이 없다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밖에서 저는 지금 그냥 후원회원으로서 제가 이 후원의 뜻을 나타나는 거에 크게 뭐 제가 기여하는 건 없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늘 존경스럽고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어디 가든 나는 민원연 출신이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 활동들을 계속 지금처럼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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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 긴 시간 오늘 정말 저는 좋았네요.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아보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민원연 활동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저는 사실 그 참여정부 저희 나오고 나서 저희 그 임기 끝나고 나서 민원연에 저는 뭐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모니터 회원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와서 활동하면 여기 와서 활동하면 누가 될까 봐 그런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연부터 시작해서 또 그 현 기자, 네. 저 생활, 그 다음에 또 그 미디어 정책을 했던 경험, 그 다음에 또 노무현재단에서의 또 다른 또 NGO이자 이런 네, 네. 다양한 경험들을 사실 민원연에서 저도 기여하는 네. 그런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먼저 얘기를 용기 있게 못 하겠더라고요. 혹여 누가 될까봐. 아, 무슨 눈을. 네. 제가 그럼 옆구리로 찔러줄 테니까 근데 열심히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고요.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같이 이렇게 녹음으로 한 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둘이서만 듣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미희 회원 인터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민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니터 보고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팩트체크를 넘어선 민원연 프레임 체크. 뭐야 이거?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처참한 조회수. 바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만이 민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혹은 민원연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